오늘 박정희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여러분하고 토론할 건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시간 정도고요. 여러분들 의견도 최대한 제가 받고 싶기 때문에 제 얘기를 아주 짧게 압축하겠습니다. 우선 그 역사적 공과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무슨 경제성장이나 근대화의 역사적 공은 큰데 5.16 군사정변이라든지 또는 10월 유신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과가 있다, 그 07 과삼이다, 보통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는 제가 오늘 안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박정희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하고 하고 싶은 토론은 뭐냐면 당장 3월 9일 날 뽑힐 다음 대통령이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가를 박정희라는 역사적 거인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선거는 계속 있을 거고 대통령에 도전할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대한민국 대통령에 도전하려면 최소한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후배 정치인이 돼야 되지 않냐.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윤석열 후보 또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포함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넘어선 후배는 아직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었는가 이것을 제가 좀 중심적으로 4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직 학계나 이런 정치권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나눌 이런 식으로 정리했던 기록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도 좀 그러니까는 논쟁적으로 제기합니다. 그리고 실험적으로 제기하는 겁니다. 자, 4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4가지. 첫째, 박정희라는 사람은 철들면서부터 또는 철들기 전부터 공적인 인물로 성장했고 육성됐고 교육받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공적인 인물로.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공적 인물이 한 100만 명 조금 넘습니다. 나머지 인구가 5,200만 명이면 나머지 5,100만 명은 다 사적 영역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직장을 다닌다, 종교단체에서 일한다. 이게 다 이제 민간 영역입니다. 사적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공적 영역은 뭐냐? 선출된 사람들, 그 다음에 임명된 사람들. 그래서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위로는 대통령부터 저 아래로는 동사무소, 면사무소의 구급 공무원들이 다 공적인 인물들입니다. 동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주민자치단체에서 일하는 분들도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월급은 받지만 하는 일 자체는 주민을 위한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공적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공무원이 한 100만 명쯤 되거든요. 100만 명 조금 넘어요. 여기에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300명에 한 3천여 명의 시도의원들, 그 다음에 단체장들, 이런 사람들 다 합쳐서 그저 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보면 이 100만 명은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100만 명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냐? 5,100만 명에 이르는 사적 영역에서 생활하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지금 여기도 그 도의원 또는 지방에 이렇게 지내신 분들 계시죠? 예. 한번 보십시오. 언제부터 공무원 됐습니까?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공무원이 됐을 건데 그럼 그 전에 뭐 했냐? 사적 영역에서 뭔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 사업을 하든 회사에 취직을 하든 학교에서 누굴 가르치든 다 사적 영역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결심을 하고 공적 영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사적 영역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넓히면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은 내 주변을, 이웃을 돌보는 이런 거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무런 흠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입니다. 우리는 다 각자 행복하게 살려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또 내 가족을 위해서. 근데 공적 영역은 출발이 달라요. 공적 영역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적 영역은 자기를 고용해 준 국민을 위해서, 자기를 선출해 준 국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은 완전히 그 윤리가 다릅니다. 사적 영역의 윤리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행복해지면 되는 거야. 그리고 누구도 그걸 갖고 시비를 안 걸어. 돈 많은 사람이 뭐 호화롭게 산다고 해서 그거 갖고 시비 거는 분은 촌스러운 사람이죠. 근데 공적 영역으로 들어가는 순간 아무리 자기 개인 재산이 많아도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적 윤리를 지켜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아도 사치를 하면 안 돼. 그건 국민들의 눈밖에 나는 거거든. 예,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사적 영역에서 성공한 사람이 공적 영역에서도 성공할 거다, 이런 보장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사적 영역에서 성공한 사람은 그 민간 영역의 윤리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적 영역에서 훌륭한 일을 하기가 오히려 어렵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 이 사람 우리 자유파가 배출한 대통령이지만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공적 영역에서는. 사적 영역에서는 신화잖아요. 현대건설의 셀러리맨으로 시작해서 그 건설의 회장까지 그야말로 신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사적 영역에서의 성공, 이걸 가지고 이 사람 대통령 뽑으면 온 국민이 다 잘 살 것 같이 생각하고 뽑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이 사적 영역에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따라 움직이는 이 사적 윤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네 형한테 큰 자리 주고, 친형한테 큰 자리 주고, 자기 보좌관한테 큰 자리 주고, 이러면서 권력을 사유화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뭐 감옥, 그러니까 정권이 붕괴된 건 아니지만 사실상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은 처음부터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대통령을 뽑거나 또는 구의원을 뽑아도 이 사람이 공적 영역에서 일할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공적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윤리를 내면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적 인간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철들기 전부터 공적 인간으로 키워진 것 같아요. 공적 인간. 그러니까 박상희 셋째형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박상희라는 사람은 우리 지금의 이념 기준으로 보면 공산주의자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사회를 위해서, 뭔가 좀 우리 전체의 무슨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박상희라는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고 따랐던 셋째 형, 롤 모델이었던 박상희라는 사람은 이념은 우리하고 다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공적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철들기 전부터 그 공적 인간의 공적인 행동을 보고 배운 거죠. 그래서 철들기 전부터 소년 박정희는 공적 인간으로 훈육되었다, 이렇게 제가 보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이 일제시대 때 뭐 공적인 일에 투신했다면 독립운동을 했으면 딱 좋죠. 근데 독립운동 하기에는 너무 어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한 게 뭔가 교사, 애들 가르치는 일, 또는 군인, 이런 겁니다. 해방한 후에도 그냥 군인의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공적 영역에서 일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군인들도 월급은 받지만 이 사람이 하는 일은 국민의 안전, 국가의 안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적 영역이 100만 명의 공무원들이 공적 영역이라고 그랬는데, 그 100만 명의 공무원 이외에 어떤 면에서는 그 공무원들보다도 더 공적으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유사시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도록 훈련받는 게 군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군인이면 그게 누구든 개인적으로 좀 흠이 있는 사람조차도 기본적으로 공적 인간들이다. 이렇게 저 생각하는 거죠. 제 선친을 보면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 선친은 6.25 때 고등학교 다니다가 학도병으로 지원했어요. 형제가 3형제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군대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버지가 지원했어. 학도병으로 갔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3주간 군사훈련 받고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해서 전쟁이 끝났는데 다시 고등학생 하기는 너무 싫어갖고 그냥 내쳐 이른바 말뚝을 받아가지고 갑종장교, 예, 이렇게 해서 평생 군민으로 인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선택한 그 병과가 화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화학 쪽에서 일을 하다가 이른바 제초제, 예, 고엽제, 예, 이런 거를 다루면서 월남전 참전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고엽제로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60 되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 아버지를 보면 고등학생까지는 사적 영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학도병으로 투신한 이후부터는 공적인 인간이 된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박정희 대통령은 소년 시절, 소년 박정희부터 공적 인간으로 훈육되고 그렇게 키워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의 선택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서 그냥 사회 첫 발이 군인이잖아요. 예, 그리고 평생 군인으로 살고 그리고 나서 5.16 정변을 통해서 대통령으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에는 사적 영역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공적 인간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비슷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소년 시절에 청와대에서 유경수 여사로부터 이제 훈육을 받는 과정을 보면 이게 공적 인간으로 키워집니다. 네, 그리고 23살에 파리에 유학가 있다가 어머니가 흉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들어와서 그때부터 한 5년 반 정도를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대신 하잖아요. 그 공적 인간으로서 활동을 한 겁니다. 23살 때. 네? 세상 물정 잘 모르던 23살 때부터 공적 영역에 공적 인간으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18년간의 이른바 유폐 생활을 거치잖아요. 그 유폐 생활 동안에 이 사람이 사적 영역에서 뭐 한 게 하나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아버지 명예 회복을 위해서 또 어린이재단, 뭐 무궁화회 이런 정도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98년에 정계 입문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심지어 감옥살이까지도 공적인 인간으로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철없는 그 어린 소녀 시절부터 공적 인간으로 양육되고 훈육되고 훈련되고 그렇게 교육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감옥에서의 두 번째 메시지가 부분적으로 일부가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보면 그 수많은 그 억울함과 원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인간이니까 없을 수 없잖아요. 자기와 함께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등을 돌렸을 때 그 정말 그 배신감 같은 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뭡니까? 이 모든 멍해를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이게 공적 인간이 아니면은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철없던 소년 시절부터 공적 인간으로 컸고 그리고 평생을 공적 인간으로 살다가 갔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언젠가는 뭐 조만간 나오겠지만 나와서 다시 민간에 가서 무슨 가게를 열고 무슨 장사를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나와서도 공적 활동, 공적 인간으로서 활동을 하게 됐거든. 이렇게 생각해요. 이 공적 인간과 사적 인간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윤리가 다릅니다. 윤리의 강도가 달라요. 윤리의 내면화 수준이 다릅니다. 이재명이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그의 수많은 반공적 태도들 때문에 그래요. 이 공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짓들을 이 사람이 수없이 많이 저질렀거든. 공적 인간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말들을 예사롭게 하고 서슴없이 해치운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박정희 리더십을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박정희는 공적 인간이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박정희의 인생을 보면 제가 뒤에 호칭을 안 붙입니다. 이건 역사화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순신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박정희는 전략가였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전략가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막연한 목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전술적 수단들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모색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냥 좋은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착한 일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떤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이 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전술 수단들을 쭉 개발하고 그래서 그 수단들을 하나하나 채택을 해서 그걸 현실 속에 구현시켜내는 것. 이런 전략가는 시대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좋은 목표를 얘기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말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을 저는 굉장히 존경하는데 이분은 수많은 조직을, 독립운동 조직을 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산 선생이, 이 도산이 독립운동 조직을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어떻게 돈을 만드냐예요. 이를테면 요 독립단체를 만들려면 그리고 이걸 유지해서 활동을 하게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상근자가 몇 명이면 이 사람들 먹고 살게 하려면 돈은 얼마를 만들어야 되나? 이걸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매달 얼마씩 어떻게 후원금을 만들어야 되나? 돈에 관한 한 도산이 최고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도산이 만든 조직은 오래 갑니다. 그리고 기본 지속 가능성이 있어요. 도산이 만든 조직 중에 대표적인 조직이 어떤 겁니까? 흥사단이죠.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 흥사단은 역사가 100년이 넘는 거예요. 이걸 가능하게 만든 게 도산이에요. 세상에 어느 시민단체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까? 이런 단체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도산만이 그걸 해낸 거예요. 이 사람은 조직을 만들면 이걸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될까? 상근자를 둬야 되고 상근자를 여기에 전념하게 하려면 이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돈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실사구시적으로 고민한 사람이에요. 박정희가 그랬습니다. 박정희가 막연히 근대화 외치다가 갔습니까? 아니에요. 근대화를 하기 위한 전술 지침들을 쫙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대화를 하려면 시드마니가 있어야 돼. 시드마니 어디서 갖고 올까? 할 수 없다. 싫든 좋든 일본하고 협상해갖고 돈 땡겨봐야 되겠다. 6억 달러. 그 당시 돈으로. 6억 달러를 한일 정상회담 성사시키면서 갖고 오잖아요. 일부 3억은 차관이고 나머지는 배상금이지만 이 돈 다 써갈 무렵에, 그래서 이 돈 갖고 포철 만들고 뭐 하잖아요. 이 돈 다 써갈 무렵에 베트남전 참전 이거 하잖아요. 네. 실제로 우리 젊은 이 군인들 베트남 가서 많이 죽었습니다. 초기에 진짜 많이 죽었어요. 우리하고 전혀 이 지형이 다른 곳에 가서 이 게릴라전 하는 베트콩과 싸워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 피해 대가로 이 근대화의 자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독일 광부 보내고 간호사 보내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 송금하는 돈 가지고 공장 세우고 했잖아요. 중동의 근로자들 어떻습니까? 이게 다 근대화라는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술 수단들을 박정희가 채택하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무슨 욕을 들어도. 그래서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할 때 2년간이나 데모에 시달리잖아요. 2년간. 데모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닙니다. 2년을 계속했어요. 당시의 학생들과 지식인들이. 그거 다 감수하면서 밀어붙이잖아요. 베트남전 반대 없었습니까? 지금도 베트남전 반대하는 좌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해서
어쨌든 근대화 자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걸 딴 데 허투루 썼다 그러면 욕먹을 수 있어요. 근데 박정희라는 사람은 전략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국민들의 젊은 장병들의 피와 땀으로 맞바꾼 이 자금을 허투루 쓰지는 않았어요. 그걸로 호철 만들고 공장 만들고 고속도로 닦고 그렇게 쓴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60년대 1960년대 70년대에 수많은 신생 독립국가들이 다 자기들도 잘 살아보겠다고 했어요. 했는데 그래서 박정희가 추진했던 것과 같은 근대화를 남미 하나나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다 같이 합니다. 하는데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 시드머니 돈들이 다 없었으니까 이 돈을 차관을 통해서 갖고 온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왜 한국은 성공했고 포철이 나타나고 포철이 건설되고 고속도로가 닦였는데 다른 나라는 없냐? 100원을 갖고 들어오면 90원, 95원이 그들 나라에서는 다 이리저리 흘러 새버렸거든. 돈 갖고 들어올 때 대통령이 절반 떼먹고 그 밑에 총리가 한 30% 떼먹고 그 밑에 장관이 한 20% 떼먹고 다 떼먹어가지고 100원을 빌려왔는데 정작 공장 현장에 들어가는 거 5원밖에 안 됐거든. 차관의 전달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정치학자들, 경제학자들이 실제로 경험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세계은행, IBRD라든지 IMF라든지 또는 뭐 미국 정부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하기도 하고 원조를 하기도 하고 차관을 싼 값 이자로 빌려주기도 했는데 이 돈이 과연 들어가서 실제로 산업화에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를 경험적으로 비교 연구한 것들이에요. 한국이 제일 그 전달률이 높아요. 100원이 들어오면 85원에서 90원 정도가 어쨌든 현장에 투입된 거예요. 나머지 10원에서 15원 있죠. 이게 어떤 형태로든 정치자금으로 가기도 하고 뭐 누수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달률 85%야. 남미나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는 전달률이 10%에서 15%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갖고 온 돈을 산업화 근대화를 위해서 쓴 거고 저쪽 나라들은 그렇게 해서 돈 빌려온 거를 다 지 주머니에 집어넣거나 스위스은행에 갖다 놓은 거지. 그래서 저기는 나라는 망하고 독재자들은 부자가 돼서 떠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가 부자가 된 거지. 나라가 부자가 된 거지. 좌파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비자금을 뭐 저기다 숨겨놨을 거다. 스위스에다. 그 안민석이라는 자는 그거 찾아다니고 뭐 이러잖아요. 예. 실제로 딱 열었는데 통치자금 전두환이 청와대를 접수하고서 딱 열었을 때 그 통치자금 몇 억, 6억인가 그거 박근혜 대통령한테 아버지가 남긴 쓰다 남은 돈이니 이거 가지고서 살아라 그렇게 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청와대 화장실 갔더니 벽돌 그 물통에 벽돌이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 물 조금 아껴 쓰려고. 이게 어디 쇼예요? 그래서 박정희라는 사람은 전략 목표가 분명했고 그 전략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한 전술적 수단들에 대한 현실적 고민들이 쫙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해나간 사람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잘 살아보세요. 막연하게 근대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살기 위해서는 농촌은 어떻게 뜯어고쳐야 되고 중소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도시는 어떻게 해야 되고가 전술적으로 쫙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박정희는 위대한 전략가였다 이렇게 제가 평가합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 실사구시라는 얘기를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씁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경영의 기본 원칙에 맞닿아 있는 겁니다. 현장 속에서 답을 찾고 현실 속에서 현실에 기반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뭐 좋은 말만 하는 걸로는 안 하겠다 이거예요. 네, 그 점에서 저는 윤석열 후보에게 좀 기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 박정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체제 경쟁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체제 경쟁에서 이긴 사람입니다. 이게 저는 무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우선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한번 보세요. 1945년에 남한과 북한이 군사적으로 나눠져서 점령당하는데 소련은 점령하자마자 김일성이 내세워 갖고서 공산당 정권을 세웁니다. 근데 미군은 남한 지역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3년간 미군정을 하면서도 자유우파 정권을 세워놓지를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평소에 해왔듯이 민주적으로 경쟁하라 이렇게 놔둡니다. 북한은 이미 소련의 꼭두가시 정권이 김일성 정권이 딱 정권을 잡고 틀어잡고 모든 것을 다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해서 공산주의를 위한 전초 기지로 딱 만들고 있는데 미군정은 군사적으로 일본군을 무장 해제하기 위한 군사적 점령만 한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서 정치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우리는 모르겠다. 개입 안 한다. 이게 미군정의 정책입니다. 하지라는 사람은 군인 말고는 군사 일 말고는 아무것도 관심도 없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지 중장이 미군정 청장이었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공산당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럴 때 이 대한민국의 그 세력 구도는 우리가 자유우파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우선 박헌영의 공산당이 걔네가 공산당 만든 게 192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30년 된 조직이 있는 거야. 박헌영의 남로당이. 그 다음에 그 여운형의 건준이 건국준비위원회 이것도 좌파이기는 똑같아요. 이게 전국 조직이에요. 이런 게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개인 자격으로 귀국, 뭐 김구 개인 자격으로 귀국. 이게 우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이승만과 김구도 서로 결이 좀 달라갖고서 같이 하기 못하고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불리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지금의 우리 조국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건국되는 과정 자체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정치 이념 지형 속에서 처절하게 투쟁하면서 좌파가 투쟁하면서 간신히 나라를 건국한 거예요. 간신히. 또 운도 따랐어요. 이를테면은 박헌영이가 너무 욕심이 과해가지고 이 위조 지폐까지 막 찍어냈거든. 정판사 위조 지폐 사건. 그게 드러나면서 미군정도 야 이거 공산당들이 이게 날강도 같은 놈들이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정판사 위조 지폐 사건을 계기로 남로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체포령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남로당이 발인 묶이는 거고 박헌영이가 이북으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 좌파 남로당 박헌영이가 이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가 가지고서 조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나온 실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운도 좀 따랐던 거지. 그렇게 해서 정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간신히 건국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건국 과정에서부터 김일성 집단 공산당과의 체제 경쟁을 통해서 간신히 어렵게 건국된 거예요. 건국되고 불과 2년이 안 돼서 저쪽이 전면적인 남침을 하잖아요. 그래서 낙동강까지 할 일 없이 그냥 밀려버렸잖아. 여기서 안 막아냈으면 지금 여기 구미, 칠곡 여기서 안 막아냈으면 우리 그때 다 부산까지 밀리고 그냥 항복하고 끝나는 거였어요. 이걸 어떻게 또 버텨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는 1961년 그때 그 북한과 대한민국의 국력은 북한이 우리보다 적어도 2배 이상 잘 살고 센 나라였어요. GNP가 그렇게 차이가 나요. 이런 상태에서 박정희가 정권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어릴 때 자기가 존경했던 박상희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도 일시적으로 그 남로당에 포섭돼서 여수 순천에서 그 군사반란을 일으켰던 그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좌파가 어떤 세력이고 좌파의 전략 전술이 어느 정도로 그 치밀하고 교활하고 그런 것인지를 나름 잘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는데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는 직접적 계기는 뭐 나라가 혼란스럽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직접적 계기는 4.19 직후에
그냥 이 민주주의로 시작됐던 이 4.19 시민혁명이 점점 용공화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군사정변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막 이런 구호가 난무하고, 그래서 단순히 그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로 시작됐던 이 4.19 시민혁명이 점점 북한과 뭐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통일운동으로 막 가고, 이 과정에 북한 쪽에서 내려보낸 공작원들이나 원래 빨치산 토벌 때 그 숨어서 살아남았던 이 구혁신계 좌파들이 슬그머니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4.19 혁명의 성격을 조금씩 용공화시키고 작용화시키면서 이게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빠지는 이 상황이 다시 돼버리니까 이제 군이 나서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정변한 그 동기도 북한과의 이 체제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가 정권을 잡고 79년에 이제 암살당해서 서거하는데, 그 18년간의 집권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북한과의 체제 경쟁이 있어요. 이를테면 저쪽에서 김일성 유일사상 체계로 이념적으로 그걸 이제 강화시켜 가니까, 체제를 강화시켜 가니까 그것에 대항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 한국학연구소를 만들고, 그리고 유신 체제를 단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신 체제가 비민주적 요소를 많이 가진 체제하고, 북한이 김일성 유일사상 체계로 완전히 그 독재화되는 이 상황에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 이런 문제의식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체제 경쟁에서 북한은 박정희를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서 여러 차례 간첩들을 내려보내잖아요. 김신조 일당이 내려오고 문세광이가 하고 하는 게 다 직접 박정희를 제거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대한민국 건국 과정이 그랬듯이 박정희가 집권을 해서 서거할 때까지도 한시도 북한과의 체제 경쟁이라고 하는 그 구도, 절박한 경쟁 구도에서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창원의 기계공단을 만들고 정당 도청을 거기다 하고 이런 걸 할 때 박정희가 왜 기계공단을 창원에다가 입지를 했느냐. 기계공단이라고 하는 게 당시에 군수산업으로 시작된 건데, 이를테면 소총 만들고 천호 만들고 하여튼 이런 걸로 하기 위해서,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창원에 이 총 만드는 기계 그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창원에다가 지금의 창원 기계공단을 만든 건데, 이게 박정희가 보기에는 어떤 산업보다도 중요한 산업인 거예요. 직접 무기를 만드는 산업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입지를 할 때 북한이 폭격하지 못하는 곳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찾았어요. 지금도 창원을 가보시면 창원이 대구도 분지고 그렇지만 창원이 그야말로 험한 산들로 쫙 쌓여있는 분지예요. 분지라서 당시의 비행 기술로, 당시의 이 비행기 기술로는 내려와서 떨어뜨리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건 할 수 없는 각도였다는 거예요. 거기가 군사적으로. 그래서 거기에다가 전쟁이 나도 마지막까지 북한의 전투기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곳 해서 그 창원의 기계공단을 설정하고 거기에 경남도청을 굉장히 크게 짓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유사시에 거기서 전쟁을 지휘하겠다. 이승만은 유사시에 부산까지 밀려 내려가서 지금 보수동에 있는 임시정부에서 전쟁을 지휘했는데, 박정희는 그런 면에서 군사적으로 매우 단련된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지금의 창원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하나에서 열까지 북한과의 체제 경쟁이라고 하는 이 긴장 구도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내내 그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보는 세 번째 박정희 리더십의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어느 순간인지는 제가 딱 적시하기는 어려운데, 어느 순간부터 박정희는 현실적으로 자기를 반대하는 야당 또는 뭐 자기를 비판하는 지식인들과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역사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역할하고 어떻게 평가받을까로 확 좀 전환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게 유신체제라고 하는 것을 유신을 강행하는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자기가 보기에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4년에 한 번씩 선거하느라고, 적어도 선거가 있은 해는 1년간은 정상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의미의 정상적 국정 운영이 잘 안 되니까 이건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뭐 욕을 먹더라도 내가 할 일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어느 순간 그렇게 스케이프가 확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역사와 대화하고 역사와 승부하는 지도자, 이게 위험성과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기능은 뭐냐면 이렇게 세세하고 소소한 현실적 정치 역할 구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하고 그냥 밀어붙일 수 있는 그 강한 추진력과 돌파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제 독선적으로, 역사랑 대화하는 거는 자기밖에 없으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는 역사에서의 내 역할이다 생각하고 밀어붙이면 자칫 독선이 되고 독주가 되고 독재가 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점이 같이 있습니다. 저는 박정희의 그 중반 이후 유신을 강행한 이후에는 박정희가 더 이상 현실 정치 역학 속에서 소소하게 고민하지 않고 역사와 대화하면서 이 상황들을 돌파해 나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그 독선과 독주가 있었고, 그것을 틈타서 측근들의 발호도 있었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측근들 사이에 이 권력 투쟁에 의해서 서거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양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선진국가로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된 자라면 모름지기 독선에 빠지지 않되 나름의 어떤 역사와의 승부라고 하는 이런 큰 정치적 담론, 역사적 담론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2010년, 11년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를 치르고 있을 그때 제가 박근혜 스타일이라는 책을 써서 1년 넘게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 역사관이 중요하다. 역사의식이 중요하다. 국가관과 철학이 중요하다. 정책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였는데, 제가 지금 돌아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관, 부천한 역사관 또는 철학, 국가 경영에 대한 철학 이런 쪽보다는 범세기 스타일로 정책을 너무 열심히 배우고 거기에 매몰됐던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다. 그 점이 좀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입니다.